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콜로라도 에스펀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펀은 유명한 스키 명소로 아름다운 버터밀크 산과 다양한 수공예품 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만의 여유로운 분위기는 많은 유명인사와 부유층을 휴가로 이끌었죠. 하지만 2014년 현지의 사교계 여성 명사였던 낸시 피스터가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6년 7월 4일, 낸시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콜로라도로 이사해 에스펀 근처 교회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가문 역사는 에스펀의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958년, 낸시의 아버지 안트는 가족이 운영하던 목장을 버터밀크 스키 리조트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가족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마을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그들의 성을 딴 거리도 생겼습니다. 낸시의 정체성에 대해 오랜 친구 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특권이 넘치고 매우 귀하게 자랐어요. 그녀는 마치 그런 삶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죠. 낸시의 어머니 베티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항공군 지원 비행사로 활동했었는데 전역 후 평화로운 에스펀에 정착했음에도 여전히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리콥터를 자신의 집 차도에 눈에 띄게 세워두어 이웃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낸시는 아마도 이런 대담한 행동 방식을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에스펀의 스키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유명인사와 부호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케네디와 오스카상을 수상한 유명 남자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상류층 출신인 낸시는 이들과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낸시는 마이클과도 한때 연애 관계를 가졌으며 두 사람은 약혼까지 했으나 결국 결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에게 낸시는 지역의 스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뉴욕의 프렛 인스티튜트에 입학했지만 20살에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높은 학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과 사교적 매력을 활용해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지역 관광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했는데 그녀는 직접 방문객을 맞이하며 여러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에스펀의 대변인이 된 셈입니다. 일 외에도 낸시의 사생활은 매우 방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자주 다양한 파티를 열었고 금지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을 마셨고 점심 무렵에는 이미 취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애 면에서도 낸시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는 그녀는 29살에 딸 줄리아나를 낳았고 10년 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낸시는 인기 있는 사교 스타였지만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는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작가 데일린 베리는 낸시를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다른 여성의 남편의 무릎에 앉거나 그 여성 앞에서 친밀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낸시는 뒤에서 원한을 사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2013년 겨울, 낸시는 에스펀을 떠나 햇빛이 풍부한 호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국 전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성대한 환송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이자 세입자인 스틸러 부부를 환영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스틸러 부인의 이름도 낸시였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그녀를 스틸러로 부르겠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윌리엄이었지만 친구들은 그를 트레이라고 더 자주 불렀습니다. 스틸러는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합 연구 전문가였고 남편 트레이는 은퇴한 마취과 의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트레이는 나중에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일을 그만두게 만들었고 한때 부유했던 그들의 가정을 채무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스틸러는 남편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과대학으로 돌아가 미용주사 및 레이저 미용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2013년 10월, 스틸러 부부는 신문에서 낸시의 임대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의 부유한 삶으로 돌아가길 희망했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에스펀은 그들에게 완벽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낸시는 자신의 넓은 주택 일부를 단기 임대하려 했고 스틸러는 이를 계기로 현지에서 스파 사업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시청자들은 낸시가 부자라면서 왜 집을 빌려주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낸시의 가문은 매우 부유했지만 그녀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그녀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존심 강한 사교계 인물이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이유를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낸시가 임대한 부분은 2층의 3개 침실과 3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임대 기간은 그녀가 호주로 휴가를 떠나는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임대료는 12,000달러, 약 1677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세입자 부부에게 한 달 먼저 와서 무료로 함께 지내며 마을의 시설을 안내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등 매우 친절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낸시는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2014년 2월 22일 낸시는 에스펀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절친인 캐시 카펜터가 공항으로 그녀를 마중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말을 보냈고 월요일이 되자 캐시는 출근했습니다. 이후로는 낸시와 연락이 닿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크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낸시가 친구 밥에게 보낸 문자에서 시차 적응으로 인해 매우 피곤하다고 했고 간신히 잠을 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가 너무 지쳐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 26일 수요일 저녁이 되자 캐시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로 낸시가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가 예정된 투어 가이드 업무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걱정된 캐시는 차를 몰고 낸시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991년에 낸시의 아버지 아트가 직접 지은 이 집은 밤에 유난히 조용해 보였습니다. 캐시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낸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 침실의 침대는 매우 어수선했고 이불은 침대에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는 한쪽에서 벗겨져 매트리스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관찰한 캐시는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핏자국을 발견하며 불안해졌습니다. 이어서 방 안에 붙박이 옷장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절친한 친구로서 캐시에게는 여분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사용해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의 광경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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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Help me! Oh my god! Oh, Ma'am,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oh okay. My friend had it. I got my friend in the closet. She's dead! What is your name, ma'am? I'm Kathy Carpenter. Okay, is your friend a male or a female? Female Nancy sister! 곧이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낸시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57살이었던 그녀는 침대 시트, 담요, 쓰레기 봉투로 여러 겁 쌓여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충격적인 큰 상처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것이 벌목 도구에 의해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 낸시의 몸에는 방어원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잠든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음을 시사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의 사망 원인이 이 거대한 상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오른쪽 이마와 관자놀이 부위가 둔기로 맞은 것이었습니다. 이 둔기는 망칠 가능성이 높았으며 그녀의 얼굴 전반에 여러 차례 가격 흔적과 심각한 부종을 남겼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낸시는 공격 초기 단계에서 머리를 반복적으로 맞아 즉시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911 신고 전화에서 캐시는 매우 당황한 듯 보였고 낸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고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낸시의 시신은 원래 여러 천으로 덮여 있었고 마치 세탁해야 할 더러운 옷더미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천을 걷어내지 않는 한 낸시가 그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캐시는 자신이 이불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낸시가 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더욱 이상한 점은 낸시가 사망한 다음 날 캐시가 가지고 있던 예비 열쇠로 낸시의 금고를 열어 비싼 반지 2개와 6,000달러, 약 838만 원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깊이 조사한 결과
겉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는 낸시의 친구이자 조수로서 낸시에게 의존적인 존재였지만 성격이 오만하고 방탕한 낸시는 자주 캐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낸시가 캐시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 문제와 감정적인 갈등이 쌓이면서 캐시가 분노에 살인을 저지르고 무고한 척 신고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의 의심에 캐시는 즉시 다른 용의자로 스틸러 부부를 지목했습니다. 캐시의 입을 통해 이 사건의 또 다른 이야기가 드러났고 평화로워 보이는 에스펀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스틸러는 낸시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The minute I gave her the money, I became a slave. 원래 양측이 합의한 임대료는 12,000달러, 약 1677만 원이었으며 스틸러 부부는 절반을 먼저 지불하고 몇 주 안에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이미 낸시의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스틸러는 낸시가 사생활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불평했습니다. 낸시는 심지어 아무것도 입지 않는 상태로 그녀의 남편 트레이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낸시는 흡연자였고 이로 인해 집에는 불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낸시는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낸시가 호주로 떠난 후 부부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낸시와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부부는 집안 곳곳에서 고장이 난 부분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새는 수도꼭지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콘센트 등이 있었지만 집 주인인 낸시는 이런 요청들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낸시는 주변 친구들에게 두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결국 포기했죠. 양측의 이메일 교환에는 금전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낸시는 두 사람이 집안의 자산을 훼손했고 수도세와 전기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러한 불만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 절반에 대해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틸러 부부는 그들이 돈을 낸시의 대리인 캐시에게 전달했으며 캐시가 그 돈을 금고에 넣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낸시는 이를 단호히 부인하며 자신은 잔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낸시는 양측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고 2월 22일 그녀가 집에 돌아오는 날까지 이사를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을 캐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낸시가 에스펀으로 돌아왔을 때 스틸러 부부는 근처 모텔로 이사했지만 짐을 모두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낸시는 스틸러 부부가 집을 훼손했으며 이에 따라 14,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틸러 부부가 남은 물건을 가져가도록 동의했지만 두 사람이 제 시간에 오지 않자 낸시는 문을 잠가버렸고 몇천 달러 상당의 스파 장비를 차고에 보관하며 돈을 갚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조사 방향을 스틸러 부부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스틸러 부부를 경찰서로 소환해 각각 신문했습니다. 트레이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몸이 매우 약해 어린아이조차 해칠 수 없으며 낸시를 해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hy did you go in there and hurt Nancy? Maybe you don't even know, but I know it's true. I know it's true. You did this, man. You did it. And the quicker you start saying that, the better this is going to be. How can you know it's true when it's not true? 이 시점에서 경찰은 스틸러 부부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경찰서에서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부터 그들은 낸시가 사망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집 곳곳에서 그들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분석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몇 가지 중요한 증거물이 경찰의 수사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낸시의 집에서 나온 스틸러 부부는 근처 자동차 모텔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이상한 물건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피가 묻은 둥기, 낸시 피스터라고 쓰인 약병, 그리고 제규어 차량 등록증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스틸러 부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문제의 쓰레기통은 스틸러 부부가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불과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이 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물에 손을 대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둔기로 보이는 도구에서 낸시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건들을 감싼 비닐봉투에서는 트레이의 DNA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모텔 직원들은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스틸러 부부의 모텔방 외부에서 이상한 열쇠 하나를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이 열쇠는 낸시의 침실에 있는 붙박이 옷장의 열쇠, 즉 낸시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열쇠였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14년 3월 3일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만에 경찰은 스틸러 부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캐시의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신문 영상에서 캐시는 처음에는 자신이 낸시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낸시의 머리를 봤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낸시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기에 이러한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캐시가 스틸러 부부와 공모해 낸시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발생 3주 후 경찰은 1급 계획적 상해죄로 캐시를 체포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스틸러가 캐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시는 줄곧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심을 2주 앞둔 시점에서 트레이가 돌연 경찰에 접촉해 할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유죄 협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레이는 자신이 이 사건의 유일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아내와 캐시는 사건에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영상에서 그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one, I can't say that I was giving any great thought to what I was doing or how I was doing it.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습니다. 트레이는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모텔을 몰래 빠져나와 차를 몰고 낸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로 갔고 낸시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름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낸시를 보며 트레이는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느껴온 억울함과 분노가 이 순간 모두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낸시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범행 도구와 주황색 연장 코드, 비닐봉투를 집어들고 다시 낸시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망설임 없이 망치로 낸시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트레이는 낸시가 아직 숨이 붙어있을까 두려워하며 이번에는 벌목 도구를 들고 그녀를 내리쳤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녀는 전선으로 비닐봉투와 침대를 단단히 묶고 낸시를 붙박이 옷장 안에 밀어넣었습니다. 이후 그는 낸시의 담배와 약을 가져가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 에스펀 주민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 정리를 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깨끗한 침대 시트가 그 증거입니다. 트레이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해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트레이는 자신의 아내가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레이와 경찰의 유죄 협상 조건은 검찰이 그의 아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고 앞으로도 이 사건으로 그녀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캐시에 대한 기소도 철회했습니다. 캐시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레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감형되어 20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고려할 때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15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틸러는 작가 데일린 베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관한 책인 결혼의 죄를 출간했습니다. 낸시의 가족과 친구 캐시는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낸시의 가족들은 이 책이 낸시를 심하게 비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스틸러는 낸시를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범인 트레이는 비극적인 영웅으로 그려졌습니다. 스틸러는 남편의 범행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펀 지역 신문은 이 책을 거대한 증오의 언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건 이후 스틸러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행자는 그녀에게 사건 당시 그녀의 휴대전화 신호가 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틸러는 남편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범행을 도왔다면
사건을 더 철저히 은폐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며 단순히 정리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15년 8월 6일 트레이는 67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인은 깨진 볼펜의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것이었습니다. 사망 직전 그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막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스틸러는 자신의 성을 본래 성인 메슨으로 변경했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1985년에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에 따라 스틸러는 남편 사망 후 최대 100만 달러, 약 14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험계약서에는 자살 시 보험금 지급 불가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낸시의 딸 줄리아나는 스틸러가 어머니의 사건을 이용해 책을 출간하고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2,500만 달러, 약 34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틸러가 이미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인해 스틸러는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었고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1년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법원의 요청에 따라 스틸러는 받은 보험금 중 대부분인 85만 달러, 약 11억 원을 줄리아나에게 지급했습니다. 스틸러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는 트레이의 자살로 인해 진실을 알기 어려워졌습니다. 생전에 낸시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에스펀 관광산업에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망한 후에도 여전히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그녀를 기리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스틸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